도대체 프랑스는 3조를 어디다 쓴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의회에서는 자조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에서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학교들까지 셧다운되는 프랑스와 달리 한국의 모습은 그야말로 조작이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의 대합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활주로가 녹아내리면서 항공편들이 무더기로 취소됐고 에어컨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터미널에는 수천 명의 승객들이 발이 묶인 채 지쳐 있었어요. 제가 인솔하는 고등학생들 20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탈진 상태였고 어떤 학생은 젖은 휴지로 목을 계속 닦아내며 힘들어하고 있었죠. 마들렌은 벌써 세 번째 물병을 비우고 있었고 평소 활발한 피에르조차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조차 목에 얼음 수건을 감싸고 다니며 힘겨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체크인 카운터 직원은 5분마다 선풍기 앞에서 쉬어야 했고 청소 직원들은 30분 교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면세점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열려있는 곳도 냉방비 때문에 가격을 올렸다는 안내문을 붙여놨어요. 이게 21세기 유럽의 주요 공항 모습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국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내심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도 올해 기록적인 폭염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봤기 때문이죠. 우리 학생들이 그런 환경에서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더군다나 유럽 전체가 이렇게 기후위기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더 뜨거운 곳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학부모들도 몇 차례 걱정 전화를 걸어왔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발 안내판을 올려다보니 한국행 비행기만 유일하게 정시 출발 예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주변에 런던행과 프랑크푸르트행 그리고 로마행은 모두 빨간 글씨로 지연 또는 취소라고 뜨고 있는데 말이죠. 심지어 북유럽으로 가는 항공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뜨거운 날씨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곳만 항공편이 정상 운항될 수 있는 걸까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만난 에어프랑스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상황은 어떤지, 거기도 폭염이 심각하지 않은지 말이에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괜찮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공항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듯한 미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듯이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랫동안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기술력이든 사회 시스템이든 문화적 성숙도든 말이에요.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과 독일의 공학기술 그리고 북유럽의 사회복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그리고 K-팝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문화 콘텐츠가 매우 뛰어나다는 건 인정했어요. 하지만 사회 인프라나 위기 대응 능력에서는 여전히 유럽이 훨씬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국행 비행기만 정상 운항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정부가 실제 상황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기술이나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내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8.2도라고 했어요. 이 수치를 듣는 순간 학생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파리에서 45도에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여기는 그보다 더 뜨겁다는 거였으니까요.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과연 이 아이들을 무사히 데리고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예상했던 대로 습기 가득한 열기가 폐를 누르듯 밀려들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곧바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탑승교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온도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공항 내부의 분위기였어요. 살인적인 기온에도 불구하고 공항은 너무나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파리 공항에서 봤던 혼란과 절망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분주했지만 서두르지 않았고 땀에 젖은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고 어떤 직원은 우리를 보자 반갑게 인사까지 건넸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보게 됐습니다. 실시간 기후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는데 현재 외부 온도 32.2도, 습도 73%, 체감 온도 35도라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는 공항 내부 구역별 온도가 친절하게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A구역 24도, B구역 23도, C구역 25도. 마치 전체 공항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섬세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짐을 찾으러 가는 동안 학생들도 신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들렌이 중얼거렸어요. 왜 이렇게 시원하죠? 정말 밖이 32도 맞나요? 프랑스는 엄청 더운데 한국은 어쩜 이렇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이 정도 기온에서는 공항 자체가 마비됐을 텐데 여기서는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화장실의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까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내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거대한 태양광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었고 일반 차량들이 32도의 날씨에도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건물들은 모두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곳곳에 미스트 시설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계획된 것처럼 보였어요. 열차 내부는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좌석마다 개인 냉방 조절기가 있었고 천장에는 공기청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온도 표시기를 보니 열차 내부는 22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편안한 표정으로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마치 평범한 봄날의 일상처럼 말이에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냉방 공간처럼 느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온하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와서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조금 덥죠? 서울은 지금 축제 시즌이에요. 축제 시즌이라니. 이 날씨에 축제가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호텔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을 때 이미 거리에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새벽인데도 기온은 이미 35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프랑스였다면 이런 날씨에는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한강공원으로 학생들과 함께 향했어요. 새벽 산책을 해보라는 조언이었는데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새벽 6시인데도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모두들 운동복이나 가벼운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들고 타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영복이 보이는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마치 평범한 여름 아침의 일상처럼 보였지만 기온은 이미 33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33도에 가까운 폭염 속에서도 각종 운동을 즐기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과 한강에서 수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심지어 배드민턴을 치는 그룹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통이나 괴로움의 표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활기차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점이었어요. 20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50대와 60대 심지어 7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까지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선풍기를 들고 계시면서도 태극권 동작을 천천히 하고 계셨어요. 다른 할머니는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시조를 낭독하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33도의 날씨를 견디고 계시는 건가요? 학생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들렌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들 정말 인간 맞나요? 피에르는 온도계를 꺼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32.8도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10분도 안 되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는데 한국 시민들은 마치 선선한 봄날처럼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있었던 거죠. 강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곳곳에 미스트 분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일정 간격으로 그늘막과 휴게 시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급수대에서는
차가운 물이 계속 나왔고 응급처치를 위한 쿨링 키트도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응급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한 조깅 동호회 그룹을 만났는데 그들은 우리를 보고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 더욱 반가워하면서 사진도 같이 찍자고 하더군요.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더위에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느냐고. 한 아저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다고. 오히려 새벽 운동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비결이라고 했어요. 공원 한쪽에서는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공 분수대와 물놀이 시설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부모들은 그늘 아래 앉아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모두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프랑스였다면 이런 날씨에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는 부모는 없었을 텐데 말이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노인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70대, 8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그늘 아래에서 장기를 두고 계셨어요. 옆에서는 할머니들이 부채를 붙이며 담소를 나누고 계셨고요.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기온이 25도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한강공원을 둘러본 지 30분쯤 지났을 때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들렌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열탈진 증상이었죠. 저는 즉시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병원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구급차는 얼마나 빨리 올 수 있는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다른 학생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가 물병을 가져오고 소피가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지만 마들렌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꺼내 응급전화를 걸려던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쏜살같이 누군가가 달려왔습니다. 공원 안전요원이었어요. 마치 우리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신속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가방에서 특수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먼저 얼음이 들어있는 조끼를 마들렌에게 입혔고 이마와 손목에 수분 패치라는 걸 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스프레이로 목 뒤와 손목에 무언가를 뿌렸어요. 놀랍게도 마들렌은 5분도 채 안 되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숨도 편해졌어요. 안전요원은 마들렌의 체온과 맥박을 체크한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평소 프로토콜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흔한 일이죠. 그러고는 우리에게 휴대용 쿨링 키트를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구급차가 오기까지 최소 30분은 걸렸을 텐데 여기서는 즉석에서 완벽한 응급처치가 이뤄진 거였어요. 더군다나 그 요원은 마치 이런 일에 완전히 익숙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혹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쓰러지는 건 아닌지 물어봤더니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미리 예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공원 곳곳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방문객들의 체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고 했어요. 체온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가장 가까운 안전요원이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AI가 개인의 움직임 패턴을 분석해서 열탈진 위험을 미리 예측한다고도 했어요. 마들렌이 회복된 후 안전요원은 우리에게 간단한 교육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위를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지, 언제 쉬어야 하는지, 어떤 신호를 주의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는 또한 공원 내 곳곳에 있는 쿨링 스테이션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체온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서비스가 완전히 무료라는 점이었어요. 응급처치도, 쿨링 키트도, 심지어 안전요원의 개인 교육까지도 말이죠. 안전요원에게 물어보니 이것이 서울시의 기본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폭염은 자연재해이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의무라는 철학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후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공원을 둘러봤습니다. 이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어요. 벤치마다 그늘막이 있고 일정 거리마다 미스트 시설이 있고 곳곳에 체온계와 급수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들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되고 설치된 것들이었습니다. 마들렌도 완전히 회복된 후 말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도 폭염을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우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교육 교류 프로그램의 핵심 일정이었어요. 솔직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32도의 날씨에 과연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컸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올 여름이 너무 덥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는데 이 정도 기온에서 수업이 가능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교문 앞에서부터 차가운 미스트가 분사되고 있었고 학생들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도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활기차게 걸어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벌써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인데도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환영 인사를 나누며 학교 내부로 들어갔는데 놀라운 건 시설이 아니었어요. 물론 자동 냉방 조절 시스템이나 각종 첨단 장비들도 인상적이었지만 정작 제가 충격을 받은 건 학생들의 태도와 교실 안에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교실에서는 물리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도 침착하게 수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공식을 적고 설명하는 동안 아무도 부채질을 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교실 온도계를 보니 24도로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차분함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민준이라는 이름의 3학년 학생이었는데 그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는 여름이 아니라 미래예요. 학교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냉방 시스템부터 공기 순환, 습도, 조절까지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과학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화학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실험용 가열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열을 즉시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이었어요.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각 실험대마다 독립적인 냉각 시스템이 있어서 실험에서 발생하는 열을 즉시 중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급식실을 견학했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쾌적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메뉴였어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국물 요리가 나왔고 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 중 하나가 의아해하며 물어봤어요. 이 더위에 뜨거운 걸 먹어도 괜찮냐고 말이죠. 급식 담당 영양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에서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오히려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고 했어요.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열을 배출하게 만드는 원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점심을 먹은 후 한국 학생들은 더욱 활기차 보였어요. 오후에는 체육관을 방문했습니다. 당연히 실내 체육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일부 학생들은 야외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운동장에는 특수 쿨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늘막과 미스트 장치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15분 운동 후 5분 휴식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고 학생들도 그 규칙에 완전히 익숙해 보였어요. 교실을 나서면서 복도에서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복도 곳곳에 설치된 에어커튼 시스템 덕분에 시원한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물함 구역에도 개별 냉각 시스템이 있어서 학생들이 짐을 정리할 때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를 둘러본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폭염이 교육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그저 고려해야 할 하나의 변수일 뿐이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그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학생들과 함께 시내 견학을 나섰을 때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향하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독특했어요. 건물들 사이사이로 거대한 구조물들이 보였는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군요. 저것들이 바로 에너지 순환 타워라고 했어요. 명동역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32도의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견딜만 했어요. 왜 그런지 주변을 둘러보니 곳곳에 신기한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출구마다 에어 커튼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하의 시원한 공기가 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출구에서 몇 발자국만 걸으면 바로 건물 입구였는데 그 건물들 1층이 모두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은행, 관공서, 상업 건물 할 것 없이 1층 로비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었고 모두 시원하게 냉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한 은행에 들어가 봤는데 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위를 피해 잠시 쉬러 온 시민들도 있었어요.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니 여름철 공공냉방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전기료를 지원해주고 건물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더군요.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또 다른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작은 물길이 흐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수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도심물 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청계천을 본떠서 만든 작은 실개천들이 시내 곳곳에 있었고 그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온도를 낮춰주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쇼핑센터에 들어갔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냉방 시스템처럼 느껴졌거든요. 각 층마다 온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는데 1층은 26도, 2층은 24도, 지하층은 22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온도의 층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 같았어요.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개별 냉방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광화문 광장이었어요. 그 넓은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들 편안해 보였습니다. 광장 바닥이 특수 타일로 되어 있어서 뜨겁지 않았고 곳곳에 안개 분수가 설치되어 있어서 주변 온도를 10도 정도 낮춰주고 있었어요. 분수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벤치에서는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신기해한 건 열회피 쉘터였어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공원 등 곳곳에 작은 유리부스 같은 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즉시 시원해졌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시설이라고 했어요. 마들렌이 한번 들어가 봤는데 나올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살 것 같다고 하더군요.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완전히 밀폐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단순한 철제 의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시원하게 기다릴 수 있었고 심지어 의자도 쿨링 시트였어요. 저녁 무렵 한강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 상가를 이용했습니다. 지하철역과 연결된 거대한 지하 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수만 평의 지하 공간에 상점, 식당, 영화관, 심지어 작은 공원까지 있었습니다. 인공 조명 시스템으로 마치 지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온도는 쾌적한 23도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많은 시민들이 여기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모두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존 시스템이라는 점이었어요. 개별적인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민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메모장에 적어둔 문장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예산에 넣은 거지? 프랑스라면 예산안 통과조차 안 됐을 텐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넷째 날 아침, 학생들과 함께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는데 이미 새벽 7시 기온이 28도를 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하철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역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피난처였어요. 24시간 냉방이 가동되고 있었고 역사 곳곳에 냉방 대피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그중 한 곳에 들어가 봤는데 작은 방 안에 의자와 정수기,
그리고 응급처치 키트까지 비치되어 있었어요. 영무원에게 물어보니 폭염 시즌에는 이런 공간이 시민들의 생명선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열 스트레스 감지 센서였어요. 승강장 천장에 작은 카메라 같은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승객들의 체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체온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즉시 영무원에게 알림이 가고 응급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각 승강장마다 응급수분 패치 배포기도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러 역을 다니면서 각 역마다 특색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명동역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다국어 폭염 대응 가이드가 있었고 강남역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쿨링 라운지가 있었습니다. 홍대 입구역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24시간 냉방 스터디 카페가 지하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서비스가 세분화되어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버스 내부는 물론이고 모든 버스 정류장이 완전 밀폐형으로 되어 있어서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신기해한 건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 시스템이었는데 단순히 도착 시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해당 버스의 냉방 상태까지 표시되고 있었어요. 냉방 양호, 냉방 점검 중, 냉방 강화 운행 같은 정보들 말이죠. 한 버스 기사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여름철에는 운행 스케줄 자체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버스 운행 횟수를 늘리고 각 버스마다 냉방 점검을 더 자주 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운전기사들도 이 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사분들의 건강도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지하 상가 네트워크였어요. 주요 지하철역들이 거대한 지하 상가로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지상에 나가지 않고도 웬만한 용무는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은행, 병원, 관공서, 쇼핑센터, 식당까지 모두 지하에 있었거든요. 한 시민이 말하더군요. 여름에는 지하가 진짜 도시라고, 지상은 그냥 이동 통로일 뿐이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서울의 공공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느낀 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이 모든 서비스에 녹아 있었어요. 우리 학생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걸 몰랐을까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이 더 선진적이라고 믿어왔는데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학생들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흥분 상태였어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들을 서로 보여주며 신기해했고 곧바로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32도 서울에서 지하철 타기, 한강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정상 수업하는 모습 등등 모든 게 프랑스 친구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었죠. 저도 호텔방에서 프랑스 뉴스를 확인해봤는데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주요 방송사들에서는 한국도 붕괴 직전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실제로는 유럽과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이 선전용 가짜라고 단언하기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이 올린 영상에는 곧바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기해하는 반응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조작이다, CG다, 정부 선전물이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학생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프랑스 언론인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 학생 교류 프로그램이 한국 정부의 이미지 세탁을 위한 프로파간다라고 썼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을 동원해서 가짜 영상을 만들게 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어요. 이런 글이 순식간에 수천 번 공유되면서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웃었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상처받은 것 같았습니다. 마들렌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해야 해요? 정말 다 본 건데. 피에르도 화가 난 듯 스마트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로 보고 있어요. 더 속상했던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몇몇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걱정 전화를 걸어왔는데 뉴스에서 본 내용과 너무 다르다며
혹시 위험한 상황은 아닌지 물어보더군요. 심지어 어떤 부모님은 즉시 귀국시키겠다고 하기까지 했어요. 언론에 편향된 보도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교육부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프랑스 언론들의 보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혹시 학생들이 과장된 내용을 SNS에 올리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이번 교류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의 선전에 우리 학생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어떤 프랑스 기자가 쓴 기사였어요. 그는 한국의 영상들이 모두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첨단 CG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연기자들이 일상을 연출한 것이라는 황당한 이론이었죠. 심지어 우리 학생들도 그 연출에 속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썼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속상해한 건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친했던 친구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게 사실이냐? 혹시 속은 건 아니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진실을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현실에 좌절했어요. 프랑스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진짜 한국의 모습을 더 깊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한국 측에서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제안해왔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경험이었죠. 학생들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가정에 머물게 했고 저는 그중 한 가정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머문 곳은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어요. 고층 빌딩이나 첨단 시설은 없는 평범한 주택가였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이곳도 특별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을 입구부터 체계적으로 설계된 폭염 대응 시설들이 보였거든요. 마을 전체가 하나의 작은 생존 공동체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호스트 가정의 김순자 아주머니가 마을을 안내해 주셨는데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았어요.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정전에 대비한 공용 발전기가 있었고 물 부족에 대비한 지하수 저장 시설도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을 회관에는 비상시 주민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냉방 시설까지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주민들 간의 유대감이었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가 설명해 주시길 여름철마다 마을 주민들이 서로를 돌보는 시스템이 있다고 했어요. 독거노인 가정은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공동 육아로 부담을 나누고 몸이 불편한 분들은 이웃들이 돌아가며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마을 회관에서 주민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참석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20여 가구의 가장들이 모여서 여름철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각 가정의 에어컨 상태, 비상식수 보유량, 의료진 연락처, 정전 시 대응 방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마치 군대의 작전회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아저씨가 말씀하시더군요. 정부는 결국 늦을 수 있어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이웃이에요. 그래서 우린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죠. 이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웃 사람들과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실제로 마을의 대응 시스템을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각 집마다 비상 연락망이 구축되어 있었고 위급 상황 발생 시 5분 이내에 마을 전체의 소식이 전파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심지어 마을 자체적으로 응급처치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 댁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집 안 곳곳에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 방마다 독립적인 냉방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전통적인 지혜들이었어요. 처마를 길게 뽑아서 그늘을 만들고 마당에 물을 뿌려서 증발 냉각 효과를 만들고 밤에는 창문을 열어서 자연 환기를 하는 방법들 말이죠. 아주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20년 전에는 이런 더위가 없었다고 하지만 기후가 변하면서 마을 사람들도 함께 변해야 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적응했고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머문 가정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마들렌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전통 부채 만들기를 배웠고 피에르는 아저씨와 함께 마을 순찰을 돌며 폭염 대응 시설들을 점검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마을 노인정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80대 할아버지들이 48도의 날씨에도 바둑을 두고 계셨는데 자연스럽게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물을 권하고 부채질을 해드리고 컨디션을 확인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떠나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가 배웅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거든요. 마을에서 돌아온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한 유럽 방송국 기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독일의 공영방송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우리 학생들의 영상을 보고 직접 인터뷰를 요청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이미 프랑스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때문에 상처받은 학생들을 더 이상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기자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유럽 언론들의 보도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한국에 와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학생들과 상의한 결과 몇 명이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진실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이미 한 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비난에 노출될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마들렌이 용기를 내어 먼저 나섰습니다. 한국은 진짜예요. 우리가 본 건 모두 사실이에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32도의 날씨에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피에르도 이어서 말했어요. 여기서는 여름에도 정상 수업을 해요. 그것도 학생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었지만 직접 체험해보니 정말 다른 세계였어요. 그의 말에는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피는 의료 시스템에 대해 증언했어요. 제가 열탈진으로 쓰러졌을 때 5분 만에 완전히 회복됐어요. 프랑스였다면 병원에서 몇 시간은 기다려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공원 안전요원이 즉시 응급처치를 해줬어요. 이런 시스템이 도시 전체에 깔려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에밀리의 증언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정말 잘 돌봐줘요. 저희가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이웃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챙기는 모습을 봤어요. 여름의 더위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견디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루크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이건 진짜예요. 다만 왜 유럽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지 의문이 들어요. 독일 기자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혹시 특별히 안내받은 구역만 본 건 아닌지, 실제 시민들과 대화해본 적이 있는지, 정말로 사망자가 없는 게 맞는지 등등. 학생들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자신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마들렌이 마지막에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스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전하려는 이유예요. 한국이 20년 동안 준비한 시스템을 우리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말고 배우면 돼요. 그녀의 말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이들의 증언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그는 자신도 직접 한국의 시스템을 체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영상은 곧 독일 공영방송을 통해 전 유럽에 방영됐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의 편향된 보도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학생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한국의 실제 모습이 유럽 시민들에게 전해진 거였죠. 처음으로 우리 학생들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루크가 갑자기 열감기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건강한 편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면서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최소 하루는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병원 치료를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가이드 선생님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더군요. 가까운 병원으로 바로 가면 된다고, 응급실이 아니라
일반 진료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반신반의하면서 루크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걱정되어서 함께 따라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접수대에서 여권만 보여주니 즉시 외국인 진료 시스템으로 연결됐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보험 확인 절차 없이 5분 만에 접수가 완료됐어요. 접수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진료 과정을 설명해줬고 예상 대기 시간까지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병원 시스템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10분 정도면 진료실로 호출되더군요. 프랑스에서는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심지어 대기실도 쾌적하게 냉방이 되고 있었고 환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루크의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더욱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은 AI 보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루크의 증상을 입력하자 즉시 가능한 질병들과 검사 항목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체온, 혈압, 산소 포화도 등 기본 검사는 자동화된 장비로 2분 만에 끝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진단 과정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루크의 목을 진찰하는 동안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진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감기로 진단됐고 처방까지 자동으로 생성됐어요. 전체 진료 시간이 15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처방전을 받고 약국으로 향했는데 여기서도 시스템의 효율성을 체감할 수 있었어요. 처방전을 스캔하자 즉시 약이 자동으로 조제됐고 5분 만에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사가 복용법을 영어로 상세히 설명해줬고 부작용이나 주의사항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우리 반의 의대 지망생인 앙투아는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48시간은 기다려야 해요. 그것도 진단받기까지만요. 이건 의료가 아니라 공공생존 시스템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병원비도 놀라웠어요. 진료비, 검사비, 약값을 모두 합쳐도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추가 비용이 없었어요. 병원 직원이 설명해 주길 응급 상황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루크는 약을 복용한 지 1시간 만에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열도 내리고 기운도 돌아왔습니다. 그는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이 약 정말 효과가 빨라요. 프랑스에서 받은 약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의 제약 기술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다른 환자들의 모습도 관찰했어요. 폭염으로 인한 응급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진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열사병 환자를 위한 응급 냉각실이 있었고 탈수 환자를 위한 신속수액 치료실도 있었어요. 모든 시설이 여름철 특성에 맞춰 특화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태도였어요. 폭염 속에서도 의료진들은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내부가 완벽하게 냉방되고 있었고 의료진들을 위한 별도의 휴게 공간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심지어 의료진들도 이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효율성과 접근성,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배려가 모든 과정에 녹아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개인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매일매일이 충격과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그동안 머릿속에 맴돌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프랑스에 있는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진실을 전하고 싶었어요. 블로그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은 더운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동안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첫 번째 의문부터 한강공원에서 본 믿기 어려운 광경들,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하는 학생들, 마을에서 만난 따뜻한 공동체까지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건 시스템적 사고였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특별한 기술 하나나 정책 하나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도시 설계부터 에너지 정책, 의료 시스템부터 교육, 철학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교향곡처럼 각각의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비웃던 그 나라가 지금 우리를 구할 유일한 교과서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 언론에서는 한국을 여전히 후진국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적어도 기후 대응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정부의 철학이었습니다. 전기는 기본권이고 폭염은 자연재해이며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의무라는 생각. 이런 철학이 모든 정책의 바탕이 되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여름철 전기료 폭등이 늘 사회 문제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전기는 거의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도 글에 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놀라워하던 아이들이 점점 한국 시스템을 이해하고 감탄하게 됐고 마지막에는 이런 시스템을 프랑스에도 도입하고 싶다고 말하게 됐다는 이야기 말이죠. 특히 마들렌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열탈진으로 쓰러졌던 그 아이가 이제는 한국 시스템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블로그 글이 점점 길어지면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유럽 중심적 사고에 빠져서 다른 나라의 발전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 한국이 이렇게 놀라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정부 혼자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술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블로그 글을 올리고 나서 30분도 안 되어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사하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 우리도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판적인 댓글들도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어떻게 한국에 가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교육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한국 교류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다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다른 유럽 국가의 교육 관계자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 글은 24시간 만에 10,000번 이상 공유됐고 여러 언론에서도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에 대한 비난도 거세졌습니다. 국가 모독이라고 하거나 한국 정부에 매수됐다고 하는 악성 댓글들도 많았어요. 심지어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까지 항해 전화가 걸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한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은 몰랐어요. 학생들과 함께 광화문 분수대 앞에서 마지막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씩 더 경험해보고 싶어 했어요. 분수를 뛰어넘기도 하고 안개 속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면서 마지막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려고 했습니다. 마들렌이 제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돌아가야 해요? 저는 여기서 더 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탈진으로 쓰러졌던 그 아이가 이제는 한국에 더 있고 싶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곳의 생활이 더 편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파리로 돌아가면 다시 그 더위와 혼란 속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평온한데 파리는 아비규환이에요. 정말 돌아가기 싫어요. 그의 말에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피는 우리 가족도 여기로 이사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죠. 아이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도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교사로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우고 느끼는 모습이 기뻤지만 동시에 우리가 돌아갈 프랑스의 현실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과연 이 아이들이 다시 프랑스의 열악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학생들은 각자 다짐을 했어요. 마들렌은 한국어를 배워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했고 피에르는 프랑스에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소피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가족 여행으로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에밀리의 다짐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언젠가는 프랑스도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녀의 말에는 희망과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아이들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들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공항 가는 길에 보이는 모든 시설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미스트 시설, 그늘막, 태양광 패널들이 모두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아이들은 아쉬워했어요. 심지어 공항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생긴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수확이 무엇이냐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슷한 답변을 했어요.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걸 배웠다고, 준비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은 서로 모여 앉아 이번 여행에 대해 마지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의구심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확신에 찬 표정들과 새로운 다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들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서도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열탈진으로 쓰러졌던 그 아이가 이제는 폭염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피에르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는 공학을 전공해서 한국의 냉각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어요. 언젠가 프랑스에도 이런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어요. 그는 벌써 미래의 꿈을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첨단 시스템들이 그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았어요. 소피는 사회적 측면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한국이 어떻게 시민을 보호하는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봤잖아요. 저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는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이런 다짐들을 들으면서 저는 교사로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인생관이 바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도 아이들과 함께 다짐을 했어요. 저는 교육부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겠어요.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어요. 또한 프랑스 교육 시스템에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할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교육부에 제출할 보고서의 제목을 정한 거였어요. 살아남는 법, 우리는 한국에서 배웠다. 이 제목이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니라 교육적 제언들을 담을 계획이었어요. 프랑스 학생들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의 발전상을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들 말이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의문과 걱정으로 바라봤던 그 도시가 이제는 희망과 가능성의 상징으로 보였어요. 폭염 속에서도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들,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와 준비성.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각자 자신만의 기록을 남기고 있었어요. 일기를 쓰는 학생, 영상을 편집하는 학생, 가족에게 보낼 편지를 쓰는 학생들, 모두가 이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하는 순간까지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프랑스에 전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말이에요. 한국은 아무리 더워도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나라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더운 여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영상의 내용에 대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